저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하실험연구단을 맡고 있는 김영덕 단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제가 이때까지 다른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좀 생각을 가다듬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하고 무엇을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어떤 마음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기초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 중에서 자연의 규칙을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 이제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입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핵하고 입자 물리학 분야가 되겠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가장 큰 구조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주의 구조 그리고 이 우주가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학문이 이제 우주론과 그리고 전체 물리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가장 접하게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들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립자들,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물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소립자의 성격을 잘 규명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입자들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물리 법칙이 작용이 되고 그게 가장 그 물질을 이해하는 근본 물리학 원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집물질 물리학이 발전되었고 그 주변에 광학이라든지 그리고 원자 물리학 그리고 생물 물리학 이런 분야들이 많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물리학은 이렇게 입자 물리학 분야와 그리고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 이렇게 두 분야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연구의 과정을 좀 더 큰 레벨에서 다른 연구진들이 하고 있는 연구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오네스라는 그 저온 물리학을 연구하는 아주 낮은 온도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제 있었는데 1911년에 이 오네스가 당시에 오네스는 가장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오네스가 가장 연구 그룹이 가장 낮은 온도까지 이제 도달했고 어떤 물체의 그 낮은 온도에서의 물리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힐륨이 약 4K 절대 온도 4K 정도에서 액화가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고 오네스는 이제 그 액화 헬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실제로 달성을 해서 액화 헬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좀 더 낮은 온도까지 물체를 온도를 낮추게 됐고 이제 이 오네스가 수은의 덩어리의 전기 저항을 측정을 했을 때 4.2K까지는 온도가 잘 저항이 내려가다가 4.2K에 도달하면서 갑자기 그 저항이 예상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0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인데 전혀 그때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오네스는 단지 저온이 내려가면서 물질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고 싶었던 그런 호기심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 물질이 초전도체가 공중에 이제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이론적으로는 한 40년이 지난 후에야 이해가 됐고
이런 초준도 현상으로 인해서 조온의 물리학에 굉장히 큰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우연적인 발견이 이런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연구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조그만한 연구 같은 것은 왼쪽에 조그마한 박스에 있듯이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이론일 경우에는 많은 계산을 이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어떤 검증에 대한 어떤 이론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측정에 대한 결과를 내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연구 과정이 있는데, 이런 연구 과정은 개별 연구 과정은 큰 연구 과정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빨간 글로 나타낸 것 같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했는데 금방과 같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패러다임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변화된 패러다임은 다시 조그마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패러다임에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큰 질문도 있고, 그 큰 질문에 연결된 자그마한 질문, 측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암흑물질을 이제 보면, 미국의 이제 전체 물리학자인 베라 루빈이 1960년대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나선행 은하에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별의 회전 운동을 관측을 하는 게 좋겠다. 그 호기심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을 가졌고,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의 운동은 과연 예상대로 좀 느려질까? 예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느려질 거로 예상이 되었죠. 태양계처럼. 근데 이제 실제로 측정을 안드로메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해보니까, 수백 개의 점을 찍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도는 속도가 별로 느려지질 않고, 은하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수백 개의 은하를 관측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모든 은하가 다 비슷한 나선행 은하가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미 이런 것들이 어길 수 없는 그런 법칙으로 이제 됐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아노말리가 큰 변화가 있지만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변화는 다시 새로운 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공동체에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의 총체라고 부를 수 있는 축적된 지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퍼즐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다 하는 것을 이제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런 그 퍼즐들을 보면 입자 물리학 분야, 우리가 물리학의 두 분야가 있는데, 입자 물리학 분야는 이제 베라 루빈이 했던 그런 그 결과에 따라서 암흑물질이 도대체 뭔지 그런 것을 알아내야 되겠고, 그런 퍼즐이 있는 거죠. 우주 급팽창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런 급팽창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관측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측정을 이제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성미자, 기본 입자가 왜 다른 애들만큼 그렇게 전량이 작은지, 그리고 왜 이런 기본 입자가 세 가지의 세대들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표준명이라는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자연의 기본을 잘 설명하는 이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들을 다시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려야 되고, 이런 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새로운 측정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죠. 그런 측정에 대한 다시 퍼즐이, 그런 측정을 했을 때 어떤 이론이 잘 맞을까, 그 이론이 잘 맞을까 하는 그런 퍼즐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런 퍼즐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 응집물질 물리학 분야에서는 강하게 상관된 이런 전자 시스템이 어떤 물리 법칙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있고, 고온 초전 자체에 어느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고온 초전체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뭔지, 그리고 유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위에 상전위가 있는지, 양자 컴퓨터를 위한 새로운 양자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양자 물질을 찾고 그 이제 성질을 규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퍼즐도 마찬가지로 물질 물리에서 어떤 측정들이 이런 퍼즐들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용이한 그런 측정들이 있는지, 이런 많은 조그마한 퍼즐들도 계속 생겨나게 되죠.
이런 엄청나게 많은 퍼즐들을 계속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와 그런 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고 넓혀나가는,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과학 행동, 그리고 과학 활동의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성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의 기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죠. 근데 호기심이 있긴 하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 새로운 현상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지도 교수나 어드바이저나 멘토나 주변에 있는 팀장이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지식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바깥의 부분은 잘 모르고, 금방 이야기했던 퍼즐들이 많이 있듯이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 사이에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지적인 충만감이 있는 거고, 그런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 연구 집단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의 호기심이 있는 거고, 요새는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아카이브도 있고, 이래서 이런 지적 호기심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집단들은 그런 호기심과 그리고 그 연구 주제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의 주제를 하나 이제 택하게 될 텐데, 아까 이야기했던 큰 퍼즐에 관계된 조그마한 퍼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이론적인 예측에 대한 가설, 그리고 또 새로운 측정이 아까 필요하다고 많이 했는데 그런 새로운 측정에 대한 관측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퍼즐,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는 그런 퍼즐이고, 여러분들이 주제로 택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실제로는 항상 어떤 큰 연구 그룹에 포함을 되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퍼즐과 그 다음에 호기심에 기반을 해서 연구 그룹의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계속되는 그 그룹 안에서 계속되는 연구의 업그레이드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고, 또 새로운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퍼즐들이 그 연구 그룹 내에 또 제시가 됩니다. 그런 게 따라서 연구 주제가 이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답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연구 주제의 설정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론적 검토를 먼저 하게 되죠. 아까 이야기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드바이저가 준 이런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금방 이야기 드린 세 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가설의 검증,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클레임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설의 검증을 먼저 이론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측정이나 관측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라이제이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측정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 측정을 해보면 이론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 이론에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가 그 새로운 측정에도 맞는지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 그룹이나 다른 이론 계산에서 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재현을 검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검증이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 번째 카테고리제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평이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측정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런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익스텐전을 시키고 새로운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새로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체계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노말리나 새로운 발견을 할 가망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주제를 해서 이제 타이틀을 정하게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구 실험 계획은 연구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나 금방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하겠지만 거대 실험 시설이 필요한 실험인지, 아니면 새로운
검출기나 새로운 센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범위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들도 상정을 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을 더할 수 있는 맨파워가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은 연구 그룹 내에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제 되겠지만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중에 예를 하나 제가 들면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약간 관계를 했던 조그마한 실험 규모였어요. 10kg 정도의 암흑물질 검출기를 이제 만드는 실험이 제논 10이라고 하는 실험이었는데 당시 이제 뉴욕 근처에 있던 램스에서 이걸 만들면 저도 거기에 콘스트럭션에 관계를 해서 조금 했는데 몇 년이 지나온 다음에는 이 10kg이 100kg의 제논 100이 실험됐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는 1톤, 1000kg의 제논 1톤 실험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이제 만들어진 게 4톤의 실험 장치가 이제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이제 실험을 시작.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험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게 지금 현재는 이 검출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흑물질 실험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kg톤의 검출기가 디자인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몇 년 후에부터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연구,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지도 교수님하고 어드바이저하고 시작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하고 시작하면 조그마한 연구가 몇 년 후에 어떻게 이런 큰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계획을 하고 실험 이제 시작을 하고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에 다른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히스장을 관계된 힉스 입자를 힉스 보존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와 같이 조그맣게 백그라운드 위에 125GeV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조그마한 입자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그 발견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입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게 이제 5시그마라고 하는 신뢰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통계적인 라이크루드라든지 카이스케어라든지 신뢰 구간, 카이스케어 분포에서 그 데이터의 어느 정도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신뢰 구간을 정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파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는 그런 베이시안 어널리시스라든지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는 p-value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시그마가 99.7%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5시그마는 훨씬 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겠죠. 이런 에러에 대한 정량적인 이해가 굉장히 이제 그 파이널 데이터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의 예를 하나 들면 10여 년 전에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격파사 붕괴를 발견했다고 이제 클레임을 한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신뢰 구간은 이제 신뢰도는 4.2 시그마라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클레임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클레임이 틀렸고 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상당한 편향을 가져와서 이렇게 높은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효율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의 한 가지고요. 그런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GENT4, Embody, Molecular Dynamics, 그리고 퀀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툴들이 발전. 현재는 AI나 빅데이터나 그 딥러닝 이런 것들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저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결국 어쨌든 그런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와 직접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퀄리티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그 퀄리티를 높임으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아노말리나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발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그림에서 든 것은 암흑물질 실험에 대한 저희들의 실험이고 빨간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까만 게 이제 데이터인데 거의 오버랩이 돼서 잘 구별이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시그널은 굉장히 왼쪽에 로우 에너지 쪽에 영역에 이제 시그널을 찾으려면 어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왼쪽에 이제 찾는 그 능력의 데이터의 능력을 시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합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정량적인 그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물리학에서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량적인 결론을 얻고 금방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정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숨겨지고 보여지지 않은 아노말리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학은 그 아노말리가 크든 굉장히 작은 아노말리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의 변경이 넓어지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된 연구, 아까 얘기했던 전체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조그마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그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는 것이 그 연구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르카이나 논문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 다음 연구 주제로 연계를 할 때도 전체 연구 흐름에서, 패러다임에서 내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정량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드바이저가 이런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호기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호기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전체 집단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는 그런 그 지적 충만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모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해보고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사실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있었는데 분명히 1시간 후에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에 가장 쉬운 노트로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는 그런 연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창출을 하게 되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북키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그 연구를 하는 마음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탐정의 역할을 여러분들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아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서는 연구에 관계없는 인위적인 요소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인해서 연구의 방향이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연구와 관계없는 주관적인 편견에서 연구를 독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업과 토론이 항상 필요한데, 거의 모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큰 스트림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퍼즐들을 픽업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다른 연구 그룹에서도 거의 비슷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나 경쟁 그룹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 그룹 내에서의 토론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토론자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이러한 협업과 토론은 과학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전체 지식이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확실하게 경계가 나눠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기초과학 연구가 굉장히 끈기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비드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장비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고,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사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소프트웨어에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조그마한 연구 과정에서 활동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베라 루빈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부러라도 어떤 용기를 내서 그 장애를 조금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트리란드가 20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았는데 스트리란드가 대학원생 때 그 어드바이저로부터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레이저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레이저를 굉장히 고출력으로 이제 내고 싶은데 저희들 지하실험 연구단의 남성희 그 연구단장님이 하고 계시는 레이저 프로젝트가 이게 기반을 한 건데요. 80년대 초에 이 어드바이저가 한 그런 게 따라서 이 스트리란드가 대학원생으로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잘 진행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첫 번째 스트리란드의 대학원생으로 첫 번째 논문을 발표를 했고 2018년에 사실 그 논문에 대해서 어드바이저가 공동으로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저로부터 어떤 이런 연구를 해보겠니 하고 제안을 받은 그 연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연구도 마찬가지로 스트리란드가 했던 이런 연구처럼 이런 연구와 비슷한 그런 연구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